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최근 전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일본에서 극적으로 도주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는 닛산의 전 회장으로 유가증권 보고서를 허위 신고하고 배임 혐의를 받아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해외 출국 금지는 물론이고 도쿄 도내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본 열도를 유유히 빠져나가 자신이 정치적 박해를 당하고 있다며 주장해 여러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곤 회장은 악기 속에 숨어 사람들의 눈을 피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음악단원의 모습으로 꾸민 경비회사 직원들이 카를로스 곤의 숙소에 들어갔고 곤 회장은 악기 상자에 몸을 숨겨 밖으로 이동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공항인데요. 어떻게 수화물 X선 검사와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통과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게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그가 공항을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한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들만 있습니다. 타인의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 심사를 통과했다는 설과 전용기의 경우 수화물 검사를 생략하는 관행을 이용하여 악기 상자에 숨어 탑승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아무쪼록 그는 일본의 사법제도를 농락하며 탈주에 성공합니다. 레바논은 일본과 범죄인 인도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카를로스 곤 회장이 일본에 다시 잡혀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는 레바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죄가 전제되고 차별이 만연하고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는 잘못된 일본 사법제도에 인질이 되지 않겠다. 난 불공정과 정치적 박해에서 빠져나왔다. 마침내 미디어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고 말이죠. 현재 언론들은 그의 기이한 탈출에 주목하고 있지만 대기업 회장이라는 그가 왜 붙잡혔고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자동차 업계의 M&A가 한창이었습니다. 1990년 초반 공산주의는 무너지면서 공산권 국가는 새로운 시장으로 열리고 진정한 글로벌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시장을 상대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 쏟아져 나옴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는데요. 자동차 회사들은 서로 연합체를 구성하거나 서로 인수합병을 하는 식으로 규모를 키우고 비용을 절감하고 연구는 함께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죠. 1998년 다임러 벤츠는 크라이슬러를 인수했고 GM은 피아트, 스즈키 등을 인수했으며 포드는 제규어, 볼보, 랜드로버와 연합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IMF 후폭풍으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M&A 매물로 나왔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를 인수했으며 쌍용자동차는 상하이자동차에 팔렸고 대우자동차는 GM에 팔렸습니다. 또 삼성자동차는 르노에게 매각됩니다. 80년대 후반 전세계 자동차 생산 1위국 일본 역시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고 때마침 합종 연행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던 자동차 회사들과 서로 연합하고 M&A를 시도합니다. 닛산 역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었습니다. 닛산은 1930년대 설립된 회사로 대표적인 전범 기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80년대 닛산은 기술의 닛산이라고 불렸는데 90년까지 세계 기술력 1위의 회사가 되겠다는 비전인 901 운동이 한창 중이었습니다. 닛산은 당시 1위 기업인 도요타를 이기기 위해 기술력에 사활을 겁니다. 문제는 뛰어난 기술을 가졌지만 원가 절감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었죠. 차는 좋은데 비싸서 선택받지 못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거기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에 빠져 있었고 일본 특유의 종신고용과 관료제, 거기에 강성노조까지 맞물려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경영진은 경영진대로 잘못된 방향성을 제시하고 강성노조가 회사를 장악한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망하기 직전에 닛산은 르노에 SOS를 보내고 르노는 닛산에 자금 수여를 해주면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탄생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의 증손자인 루이 슈바이처 르노 회장은 위기에 처한 닛산에 카를로스 곤을 투입합니다. 카를로스 곤은 타이어 회사 미쉐린 출신이었는데요. 32살의 나이에 미쉐린 브라질 법인의 COO로 활약했으며 36의 나이에 북미 미쉐린의 CEO가 됩니다. 그는 레바논계 인물로 브라질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학교를 나오고 미쉐린에 입사하여
미주 지역에서 망해가던 회사를 극적으로 되살려 놓습니다. 2년 만에 직원의 3분의 1을 해고하고 3년 만에 매출을 5배 올리죠. 그는 구조조정의 대가로 이름을 떨치며 칼잡이, 장의사, 코스트커터 등의 별명으로 불립니다. 르노 슈바이처 회장은 그가 닛산을 수술할 적임자로 보았고 그를 스카우트하여 르노의 CEO 자리에 앉힙니다. 망해가던 닛산은 당시 2조 1000억 엔의 부채로 빚더미에 쌓여 있었고 이자를 내느라 이익도 못 내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는 부채를 7,000엔 수준으로 삭감하겠다는 닛산 리바이벌 플랜을 제시하고 구조조정에 착수합니다. 돈 버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자산을 매각하고 비생산적인 공장을 폐쇄하고 전체 사원의 14%인 2만 1000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20개의 판매회사의 사장을 교체, 20% 구매 비용 삭감, 중간 관리층 혁신적인 교체, 엄격한 채용 조건 제시 등 대폭적인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낭비와 지연을 제거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린 생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곤 회장은 R&D 비용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자 닛산에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56억 달러 적자에서 1년 만에 29억 달러 흑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부채 역시 모두 변제했고요. 이후 다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최고의 경영자 반열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적 CEO로 추앙받고 업계 레전드가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2018년 11월 19일 카를로스 곤 회장은 그의 개인 제트기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도쿄 지방 검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의 혐의는 증권보고법 위반과 회사 자금을 개인 재산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의 실제 보수는 우리 돈 1019억 원이었는데 그가 보고서에 적은 금액은 508억 원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회사의 돈을 이용하여 브라질의 고급 맨션과 레바논의 고급 주택을 구입하는 등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가 닛산을 살린 레전드라고 하더라도 그는 경영자일 뿐 닛산의 주인은 아니기에 그는 체포됩니다. 이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카를로스 곤 회장은 12월 21일 다시 검찰에 체포됩니다. 부정하게 돈을 받은 것이 있다는 혐의였습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은 다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트위터를 날렸는데요. 하지만 2019년 4월 4일 카를로스 곤 회장은 또다시 체포됩니다. 이번엔 오만의 닛산 대리점에 지원된 회사 자금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아무튼 그는 닛산의 일부 세력이 검찰을 이용해 자신을 입다물게 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섭니다. 사실 이런 류의 고발은 내부 고발자가 터뜨리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없는 것들로 아마 카를로스 곤 회장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닛산 내부에서의 갈등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가 이렇게 갑자기 팽당하게 된 이유에는 카를로스 곤이 르노와 닛산을 합병하려 시도했다는 루머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닛산과 르노는 서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법상 닛산은 르노의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르노는 닛산 지분 44%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닛산을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닛산은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지만 합병을 하게 되면 르노와 닛산은 같은 회사가 되어버리고 닛산은 하나의 브랜드 혹은 사업부로 전락하기 때문에 기업 나름의 자율성을 크게 잃게 됩니다. 닛산의 사장 역시 르노의 닛산 사업본부장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 기존 일본 임원진들이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를로스 곤 회장의 약점을 잡고 트집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 르노 본사에서는 닛산 임원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애써 죽어가던 회사를 살려줬더니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인데요. 그가 축소 신고했다고 오해받는 보수 500억 원은 퇴직 후 받는 연금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금 조건은 보고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역시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맞는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그의 혐의로는 최대 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록 카를로스 곤이 닛산을 살려낸 전설의 경영자라고 해도 그는 일본 사람들에게 그닥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전통의 일본 기업에 외국인 사장이 와서 자신의 가족, 친척 수만 명의 직장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해고하여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연봉을 가져가니
일반 일본인들은 그를 좋아할 리 없습니다. 물론 그가 닛산을 살려낸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신경도 안 쓰겠죠. 대다수 국민에게는 프랑스 르노가 닛산을 접수해 일본 사람을 다 잘라버리고 자기네들 이익만 두둑하게 챙겨간 것으로 볼 뿐입니다. 반면 르노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돈 대주고 경영 혁신을 통해 죽어가는 회사를 살려주어 14만 명의 고용 인원을 책임져 주게 되었는데 이제 봐서 갑자기 자회사가 쿠데타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최고의 CEO로 추앙받던 회장님이 자신이 모든 걸 바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악기 가방에 숨어 고국으로 돌아간 스토리는 정말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카를로스 곤 회장이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하니 과연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